오래전에 심리학자 BF 스캐너는 조작적 조건화의 방, 즉 스캐너 상자를 고안했다. 동물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나 물 같은 강화 자극이나 바르, 통증 같은 처벌 자극을 주는 실험 상자였다. 스캐너 상자에서 쥐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지렛대를 누르거나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지렛대를 피하는 법을 빠르게 학습한다. 이제 올주와 밀러는 스캐너 상자를 개조해 지렛대를 누르면 이식된 전극을 통해 뇌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앞에서 행동신경과학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 펼쳐졌다. 쥐들은 자신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 시간당 무려 7,000번이나 지렛대를 눌렀다. 그들이 자극하고 있는 것은 호기심 중추가 아니었다. 그것은 쾌감 중추이자 보상 회로였고 그 활성화는 자연의 어떤 자극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이어진 후속 실험에서도 쥐들은 물과 먹이보다 쾌감 회로 자극을 더 좋아했다. 자기 자극에 빠진 수컷 쥐들은 발전기의 암컷도 무시하고 심지어 발에 충격을 주는 격자 바닥을 가로질러 지렛대로 달려가기를 반복했다. 암컷 쥐들은 갓 태어난 젖먹이 새끼를 내팽개치고 잇따라 지렛대를 눌러댔다. 어떤 쥐들은 다른 모든 활동을 제쳐두고 시간당 평균 2,000번씩 무려 24시간 동안 자기 자극을 가했다. 자발적 기하로 죽는 걸 막기 위해선 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겐 이미 지렛대 누르기가 세상의 전부였다. 이어진 연구에서 올주와 밀러는 전극의 위치를 체계적으로 바꿔가면서 보상 회로의 지도를 작성했다. 이 실험을 통해 뇌의 바깥쪽에 해당하며 주로 감각과 운동을 처리하는 심피질은 보상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쥐들은 계속 우연의 확률로만 지렛대를 눌렀다. 그러나 보상에 관여하는 뇌 심부는 하나가 아니었다. 상호 연결된 몇 개의 구조가 보상 회로를 형성했고 모두 뇌의 기저 근처에 중앙선을 따라 분포해 있었다. 복측 피계 영역, VTA, 측 중격 핵, 내측 전뇌다발, 중격, 그리고 시상과 시상 하부의 일부분이었다. 모든 영역이 동일한 보상을 발휘하진 않았다. 이 내측 전뇌 쾌감 회로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자극을 가하면 쥐들이 시간당 7,000번이나 지렛대를 누르는 반면 어떤 부분에 자극을 가하면 시간당 단지 200번을 누르는 데 그쳤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실험은 아마도 1972년 행동이론 및 실험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동성애자 남성으로부터 이성애적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중격 자극일 것이다. 중격을 자극하면 쾌감이 발생하고 그것을 이성애적 심상과 결합해 동성애 성향이 명확하게 고정된 남자에게서 이성애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실험의 주된 논리였다. 이 논리에 따라 그는 주요 우울증과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보통 지능의 24세 동성애자 남성 B19를 침대에 눕힌 채 수술실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뇌심부 영역들의 9개 장소에 전극을 심고
수술 후 3달간의 회복 기간을 두었다. 처음에는 9개 전극 모두의 자극을 번갈아 보냈다. 그러나 중격에 이식된 전극만이 즐거운 기분을 유발했다. 마침내 B19가 스스로 자극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그는 마치 동키콩 게임을 하는 8살 난 아이처럼 버튼을 눌러대기 시작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B19는 행동적으로나 반성적으로나 행복감과 우쭐함에 거의 압도당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극했다. 그리고 자극기에서 그를 떼어 놓으려 하면 격렬하게 항의했다.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B19는 올주와 밀러가 실험한 쥐처럼 반응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면 맘사를 제쳐둔 채 자신의 쾌감 회로를 자극하려 했다. 누군가는 남자들, 즉 비열한 충동들을 가득 갖고 태어난 동물들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집단에서 보고한 실험 기록에 따르면 만성적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 쾌감 회로에 인접한 뇌신부 구조의 하나인 시상에 전극을 이식받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약물로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심각한 통증을 가진 몇몇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기술이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 이 자극은 근처의 뇌 구조들로 퍼져나가 강렬한 쾌감과 성감을 유발했다. 가장 심할 때는 개인의 위생과 집안일을 제쳐두고 하루 종일 자기 자극을 가했다. 그녀는 자극의 진폭을 높이기 위해 자주 기계를 만지작거렸고 출력 다이아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 손가락 끝에는 만성 궤양이 생겼다. 때로는 자극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가족에게 애원을 했고 잠시 중단한 뒤에는 매번 자극기를 돌려달라고 떼를 썼다. B19로 돌아가보자. 히스 박사는 뇌 자극을 시작하기 전 그에게 남녀의 성행위를 찍은 15분짜리 야한 필름을 보여주었다. 당연히 그는 이 자료에 성적으로 무관심했고 심지어 그것을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화를 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쾌감 회로에 자기 자극을 가한 뒤에는 그 필름을 다시 보는데 기꺼이 동의했고 그것을 보는 동안 성적으로 흥분해 발기했고 자위를 하면서 오르가즘에 도달했다. 이 모든 일이 실험실이라는 아주 무미건조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B19가 이성애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뒤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가 실제로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을까? 히스 박사와 찰스 E. 모온 박사는 모든 선택사항을 신중히 고려하고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의학 및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렸다. 루이지애나주 검찰총장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매춘부를 고용해 툴레인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그를 유혹해보라고 지시했다. 장장 2시간에 걸친 성행위를 장황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한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그런 뒤 주변 환경과 거추장스러운 정극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성공적으로 그녀의 질 안에 사정을 했다. 우리는 VTA, 즉 복측 피계 영역의 도파민 뉴런들을 활성화시켜 그 표적, 측 중격 핵, 전전두 피질, 배측 선도체, 편도체에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경험들을 즐겁다고 느끼며 그 즐거운 경험들에 선행하거나 겹치는 감각 단서들과 행동들을
긍정적인 느낌과 함께 기억하고 연합시킨다. 올즈와 밀러가 쥐의 뇌에 전극을 심어 쾌감 회로를 활성화시켰을 때 사실 그들은 VTA의 도파민 뉴런을 흥분시키는 축삭 돌기 단말, 즉 내측 전뇌 다발을 자극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장 강한 쾌감을 만들어내는 전극의 위치는 VTA의 도파민 뉴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위치들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음과 히스의 환자 B19처럼 직접적인 뇌 자극을 통해 쾌감을 경험한 몇몇 사람들도 모두 VTA의 도파민 뉴런을 흥분시키는 위치들의 전기 자극을 받았다. 그렇다면 VTA의 도파민 뉴런들은 어떻게 쾌감을 만들어낼까? 몇 가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뇌의 쾌감 회로를 전극으로 직접 활성화할 때 발생하는 흥분은 구체적으로 VTA 뉴런의 표적 영역에 분비되는 도파민에 달려 있다. 표적 영역에 분비된 도파민은 시냅스 간극에 두루 퍼진 뒤 표적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고 이를 활성화시켜 효력을 나타낸다. 도파민은 분비되고 난 뒤에도 흩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그 대부분은 도파민 운반체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통해 축삭 말단으로 다시 들어온다. 재활용된 도파민은 다시 손항에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분비된다. 이는 어떤 약물들이 도파민 운반체를 막으면 표적 뉴런의 도파민 수용체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의 자연적 작용이 증가하고 연장되어 더 강하고 지속적인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페타민과 코카인처럼 도파민 운반체를 막는 약물을 쥐에게 소량 투여하면 측 전뇌 다발을 자극하기 위해 지렛대를 누르는 횟수가 증가한다. 이 효과를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경우는 전기 자극의 강도를 약간 낮춰 더 이상 쾌감의 최대치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을 때이다. 역으로 도파민 수용체를 막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VTA의 도파민 세포를 수술로 파괴하면 쾌감을 자극하기 위해 열심히 지렛대를 누르던 쥐는 행동을 멈추게 된다. 어떤 향정신성 약물들은 쾌감 회로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다시 VTA 뉴런의 도파민 분비 효과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쥐들도 기꺼이 약물을 자가 투여할 것이다. 지렛대를 누르면 코카인이나 암페타민이 나오는 스캐너 상자에 쥐를 넣으면 쥐는 지렛대를 반복해서 누른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힘들게 노력해야 할지라도 쥐는 개의치 않는다. 예를 들어 100번 눌려야 소량의 약물이 단 한 번 주입되는 경우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쾌감 회로에 전극이 이식된 올즈와 밀러의 쥐처럼 그리고 뇌에 이식된 전극을 통해 쾌감 회로를 무한정 자극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쥐들도 코카인과 암페타민을 자가 투여할 수 있게 되면 음식, 물, 섹스, 개인 위생, 심지어 새끼까지 무시하고 약물을 원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쥐 중독자들은 인간 중독자들의 망가진 삶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경험에 대해 즐겁다고 느낄 때 이는 시간적 진행이 서로 다른 몇 개의 과정들을 가동시킨다. 첫째, 그 경험을 좋아한다. 둘째, 외부의 감각적 단서들, 광경, 소리, 냄새 등과 같은 것과 내적 단서들,
당시의 생각과 감정을 그 경험과 연합한다. 이 연합 기억 덕분에 그 경험을 반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그 즐거운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 가치의 크기에 따라 미래의 여러 즐거운 경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오랜 친구인 샤론은 이렇게 표현했다. 샤워 크림을 올린 통감자 구이만큼 날 흥분시키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 사회는 인간의 즐거운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음식, 섹스, 마약, 도박에 탐닉하는 것을 경고한다. 오늘날에는 뇌 스캐너를 통해 인간의 쾌감 회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관찰할 수 있다. 물론 이 회로는 오르가즘,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 금전적 보상, 향정신성 약물 같은 약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다. 놀라운 사실은 향정신성 약물 같은 악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많은 행동들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자발적 운동, 여러 가지 명상이나 기도, 사회적 인정, 심지어 자선 기부조차도 우리 모두 인간의 쾌감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신경계에서 선과 악은 하나이며 우리가 어떤 경로를 취하든지 간에 쾌감은 우리의 나침판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쾌감의 일반적인 신경생물학적 모델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기초에 있고 그 증거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생기를 주는 쾌감, 선과 악 모두는 과연 무엇일까?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 기도하는 동안 어떤 커다란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환희와 감정, 그날 밤의 황홀한 섹스, 토요일 아침 운동을 통해 느끼는 런너스 하이, 친구들과 떠들썩한 술자리는 모두 내측 전내 회로의 활성과 도파민 급증으로 환원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즐겁다고 느끼는 경험이 대부분 내측 전내의 도파민 회로를 포함한 보상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에 경이된 쾌감 회로의 활성은 무색무취하고 깊이 없는 쾌감을 낳는다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쾌감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쾌감 회로와 다른 뇌 영역들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 기억, 연상, 감정, 사회적 의미, 장면과 소리와 냄새 등으로 쾌감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때문이다. 회로 수준의 쾌감 모델은 필요 조건만 될 뿐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 아름다운 장식, 그 초월성과 질감은 쾌감 회로와 맞물려 있는 연합 지각과 감정의 망에서 나온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탐구하는 것이다.